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몸살을 앓았던 UCLA 총장이 교체됩니다. 개교 이래 최초로 라틴계 총장으로 훌리오 프랭크 마이애미대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UCLA가 임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칼스테이트 LA 캠퍼스 내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최소 건물 한 층을 장악하며 시위를 벌여 현재 캠퍼스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절도범이나 경범죄 등의 형량을 낮춰주는 주민 발의안 47. 이 법안을 개정하자는 주민들의 서명이 정족수를 채우면서 오는 11월 다시 한번 투표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플로리다 남부에 26인치의 폭우가 쏟아져서 항공편이 결항되고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돌발 홍수 비상자태와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컬럼비아대 응용통계학센터 도움을 받아 개발한 모델을 통해 미국 대선을 예측한 결과 오늘 선거를 치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66%로 예측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등을 통하거나 민간 기업을 고용해서 오는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올해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연준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과 비교해 0.2%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기대가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3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규모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대러시아 제재 대상인 개인 단체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 IS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타지키스탄 국적자 8명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연방수사국 합동 테러 대책반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각각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한다는 관측에 대해 미 국무부는 푸틴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몫으로 남겨진 7곳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협조하지 않으면 다 가져가겠다는 야당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NBA 파이널 3차전에서 보스턴이 댈러스를 106대 99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제 1승만 더하면 통산 18번째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LA 다저스가 오타니의 시즌 17호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코리 시거에게 3점 홈런을 얻어맞아서 텍사스에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3.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예상대로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결정 직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살짝 둔화했는데 연준은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다며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한 번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상한 이후 7번 연속 동결입니다. 연 5.25%에서 5.5%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1.75%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금리 결정 발표 몇 시간 전 나온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소폭 둔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은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We see today's report as progress and as building confidence, but we don't see ourselves as having the confidence that would warrant
that would warrant beginning to loosen policy at this time. 연준 의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월 때와 같은 2.1%로 전망하면서도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높은 2.6%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예측표에선 올해 말 기준금리를 3월 전망대의 4.6%보다 높아진 5.1%로 예상했습니다. 한 차례 정도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낮아진 물가 상승률에 환호했던 시장은 일부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2%대까지 낮아졌던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3%대로 올라섰습니다. 주요 통화들과 비교한 달러 가치도 반등하면서 역외 시장에서 10원 이상 내렸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낙폭을 줄였습니다. 뉴욕 주식시장도 애플과 테슬라 등 기술주 급등의 영향으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 장중 고점보다는 낮아졌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과열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예측표처럼 강경 발언을 한 건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시장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연착륙으로 해석하면서 시장이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조사 서비스 펄스 서베이는 어제 미 노동부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금리 동결 발표 이후 자사 단말기 구독자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올해 들어 14% 상승한 미국 증시의 상승 랠리가 계속될지를 물은 데 대해서 응답자 54.6%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22.7%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했고 상승 랠리가 꺾일 것이라는 응답은 22.7%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국채가 올해 연말 오름세로 끝날 것인지를 묻는 물음에는 응답자 62%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5월 인플레이션이 둔화했다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FOMC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연준이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후 FOMC 점도표가 이전에 올해 3차례에서 1차례 또 0.25%포인트 인하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준 회의에 대해서 다소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는 연준이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과거 실수, 모든 예측이 다 빗나갔었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측이 많이 빗나갔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연준으로서는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측면이 큽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처음 부각되던 2021년 당시 이를 일시적이라 평가해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연준과 월가에서는 성장 약화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지만 성장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또 지난 2월과 3월에는 연준 위원들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불어넣는 발언들을 내놨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1월부터 3월까지 연속 시장 전망을 웃돌기도 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은 이런 사안 이후 신뢰도에 대해 더 우려할 것이라며 같은 실수를 2번 저지르고 싶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런 접근법을 따를 경우 금리 인하 적기를 놓칠 위험도 존재한다는 지적입니다. 파월 의장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뭔가가 망가지기를 기다렸다가 고치려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입 비용 확대로 인해 지난달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3,47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달 재정 적자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 증가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이것은 6월 1일이 주말이어서 일부 지출이 5월에 미리 반영된 점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며 단순 계산하면 재정 적자 증가율은 44%에 달합니다.
이번 회계연도 8개월간 재정 적자는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고 이것은 작년 동기보다 조금 적은 수치입니다. 회계연도 전체 법인세 수입이 29% 늘면서 세수는 지난해보다 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등 자연재해 지역에서 납세 마감이 올해로 연기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3,00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 그 주간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가는 노동시장 과열이 해소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해 광범위한 경제지표는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 여건이 팬데믹 직전 우리가 위치했던 지점으로 복귀했음을 보여준다며 상대적으로 타이트하지만 과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5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 이어서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과 비교해 예상치 않게 하락했습니다. 도매 물가로도 불리우는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5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미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2개월 만이고 낙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보합을 유지해서 0.2%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전망을 역시 밑돌았습니다. 최종 수요 재화 가격이 전월 대비 0.8% 내린 것이 이 5월 생산자 물가 하락에 기여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흐리고 낮에는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역시 아침 한때 흐리지만 차차 맑아지는 날씨 반복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올라서 평균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에도 낮 기온 3, 4도가량 더 오릅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이에 따라 폭염주의보도 발효됩니다. 일요일의 낮 기온은 2, 3도가량 낮아지지만 그래도 일요일까지는 반짝 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초 월요일이나 돼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61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86도, 57도, 해안 지역은 68도, 5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역시 맑고 덥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9도, 낮 최고 기온은 9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칼세이드 LA 캠퍼스에서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캠퍼스에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KTL을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Services building a lot of trash, a big mess left behind by these protesters. Items like this here, the stencil used to tag the outside of the building, reading here, ceasefire now. Take a look here. You can also see tagging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A lot of items, including furniture like tables, chairs, and umbrellas. Further down to the left there, you can see them tied together with the rope they were used to form some type of barrier in this plaza. You're also seeing even a vending machine. 학생들이 지금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캠퍼스에는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고요. 지금 긴장감마저 지금 감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 있는 밴딩머신까지 다 엎어뜨려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건물을 지금 점거하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치는데 복사기, 밴딩머신, 그리고 카페테리아에 있는 책상, 의자 모든 것을 갖다가
만들어놨습니다. 벽을 만들어놨습니다. 또 건물 유리창에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팔레스타인 관련 그래피티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캠퍼스 다른 장소에 있는 경우에도 캠퍼스를 떠날 것을 현재 지시한 상태입니다. 지금 기숙사에는 어떤 명령이 내려졌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캠퍼스 경찰, LAPD 등 경찰들이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현재 LAPD는 아직 요청받은 사항은 없다라고 하는데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에 곧 경찰이 칼세 LA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단 불법 점거 시위라고 대학 측이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로운 법들이 발효됩니다. 이외에 캘리포니아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회의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가주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법안들이 발효됩니다. 먼저 숨겨진 비용 표시에 관련된 법안으로는 지난해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2개의 법안들이 있는데 숨겨진 수수료 표시를 목표로 합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광고 또는 대부분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세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표시해야 됩니다. 상원에서 통과한 법은 규제가 어려운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은 특히 호텔과 같은 단기 숙박 요금이나 에어비앤비 요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물 테스팅 키트에 관련된 법안들도 있습니다. 주류 면허가 있는 술집과 식당에는 도매값을 크게 넘지 않는 비싸지 않는 가격으로 약물 테스팅 키트를 구비해야 됩니다. 또한 강강약물에 당하지 마세요. 테스트 키트를 팝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텝에게 물어보세요라는 포스트도 붙여야 됩니다. 학생용 생리용품에 관한 법안도 발효됩니다. 현재 6학년에서 12학년 사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보급되는 생리용품을 3학년에서 5학년 학생에게까지 확대합니다. 수리관리 관련 법안도 발효되는데 도매 가격이 $50 이상인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제품을 수리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록과 예비 부품을 확보해야 됩니다. 도매 가격이 $100 이상인 상품은 적어도 7년 동안 기록과 부품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택 관련 법안도 발효됐는데 세분화된 지도에 대한 승인 과정 속도를 높여서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채 이상이 아닌 프로젝트는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로컬 당국이 해당 지도를 승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멕시코 태생의 글로벌 보건 전문가인 훌리오 후랭크 마이애미 대학 현 총장이 차기 UCLA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미주 최초의 공립대학인 UCLA 역사상 최초의 라틴계 총장이 됩니다. UC 평의회는 UC 계열 대학이 시위로 어수선한 시기에 만장일치로 훌리오 후랭크 마이애미 대학 총장을 UCLA 차기 총장으로 승인했습니다. 올해 70세인 후랭크 차기 총장은 공중보건 전문가로 멕시코의 보건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UC 평의회는 신임 총장이 재학생이 약 46,700명인 UCLA 학문과 병원, 보건진료소를 포괄적으로 감독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후랭크 차기 총장은 마이애미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마이애미 대학 100주년을 맞아 $25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고 하버드 공중보건 대학 학장으로서 $3억 5천만 달러의 기부금도 확보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재직하는 동안 마이애미 대학 학생들은 친팔레스타인 야행성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진 블럭 현 총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시기에 입학률 성장과 다양성, 연구기금 확보에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캠퍼스에서 이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블락 현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수면 주기 연구 등 교수직에 전념하게 됩니다. 훌리오 후랭크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공백 기간은 UCLA 부총장 겸 교무차장이 맡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산타클라라타시 5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 보도국이 정리합니다. 산타클라리타시 5번 프리웨이 인근에서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LA 카운티 쉐리프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카운티 쉐리프국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6시 35분 컨 카운티 당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12시간 뒤 당국은 리짓 루트로드와 쇠도우 레이크 레인 교차 구간에 오토바이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가주 하이웨이 패트롤 경관을 현장에 출동시켰습니다. 최초 신고에 따르면 5번 하이웨이 인근에서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언덕에서 내려오며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장에서 실종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12일 헐리우드 힐스 지역에서 6홀 트럭으로 리커 스토어로 돌진해 ATM 등을 훔쳐 달아난 범인들을 수색에 나섰습니다. 카엔가 블루바드 근처의 바렘 블루바드에 있는 리커 스토어 하우스 오브 엠브로스 와인 앤 스피리츠에 12일 오전 4시 20분경에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2명의 용의자가 6홀 트럭으로 업소 앞문을 부수고 물건을 탈취해간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국 대변인이 확인했습니다. 이 가게 매니저는 용의자들이 술과 ATM 등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난당한 현금과 물건의 수량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가게 감시 카메라에 찍혔는지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명의 남성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LA 한인타운에서 주차 위반 단속이 강화돼 티켓이 급증하고 한인들의 차량에 견인을 당하는 일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주차 위반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장기간 주차할 수 없는 로딩존이나 소화전압 또 레드존에 주차하고 볼일을 보다 티켓 발부와 함께 견인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LA시 교통국의 주차 단속 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주차 위반 단속은 주중과 주말, 밤낮에 관계없이 실시됩니다. 물론 주말의 경우 주중보다는 적은 수의 단속 요원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주말에 단속을 펼치는 요원들의 경우 불법 주차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늘 주차난에 시달리는 바로 LA 한인타운이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드존 주차 위반의 경우 단속 요원들은 우선 티켓을 발부합니다. 2024년도 현재 레드존의 티켓 가격은 $93, 이 밖에 종류별 티켓 가격은 거리 청소의 날 주차 위반 티켓은 $73, 주차 금지 골목 주차는 $68, 만료된 미토기로 인한 티켓은 $63, 버스 전용 차로 주차는 $163, 핸디캡 주차 위반은 $363 등입니다. 상업용 적재구역을 나타나는 옐로우존과 흔히 로딩존이라고 불리우는 그린존은 시간과 요일에 따라 주말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레드존의 경우에는 요일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티켓이 발부됩니다. 티켓을 발부한 단속 요원들은 공식 경찰 주차장에 연락해서 견인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략 30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고 견인차가 도착하기 전에 차량 소유주가 도착하면 견인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 결국 차량이 견인된다면 납부해야 하는 벌금의 액수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애틀랜타 소식인데요. 시민 17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가 백주 대낮에 권총을 든 괴한에 의해 납치돼 광란에 추격전을 벌이다 승객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용의자는 결국 잡히는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지난 11일 퇴근 시간 한창 도로가 붐비던 시간에 시내버스가 납치됐다는 신고가 승객 가족에 의해 접수됐고 출동한 애틀랜타 경찰이 추격전 끝에 중범죄 전력이 있는 용의자 조셉 그리어 39살의 그를 체포했습니다. 버스 승객이었던 조니 길버트의 남편 폴렉 길버트는 아내가 전화로 지금 버스에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총을 쐈고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아내를 발견하고 아내가 신고 전화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전화기 내려놔 치우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라고 서둘러 아내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범인은 당시 경찰을 보자 총을 겨눈 버스 운전사에게 더 속도를 내라고 강요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워 시간대 최소 2개 카운티를 가로질러 때로는 역주행까지 벌어지는 무서운 추격전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승객이 911에 전화한 후 켜놓은 탓에 범인이 버스 운전사에게 이 버스를 멈추면 더 큰 일이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소리와 함께
혼란에 휩싸인 승객들의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애틀랜타 시장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교외 한 나무가 늘어선 거리에 마침내 멈춰섰고 승객들이 빠져나온 뒤 조셉 그리어가 큰 저항 없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리던 버스 유리창을 뚫고 사슴이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KBS가 전해드립니다. 평화롭게 도로를 달리고 있던 버스 안 승객들의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잠시 뒤 유리가 깨지면서 무언가가 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사슴인데요. 달려오던 사슴이 코너를 돌다가 버스로 뛰어든 겁니다. Thank God, I'm so grateful that I'm alive today. So I told out because I didn't know if that they're gonna get up and start to kick everywhere, every place. So I tried to get them out.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현지 시각 10일 발생한 일인데요. 승객 가운데 3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슴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찔한 건물 중간 벽에 아르헨티나 축구팀 유니폼을 입은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건물 위로 올라가는데요. 현지 시각 11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30층 건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NBC 뉴스는 이 남성이 폴란드인으로 평소에도 맨몸으로 건물을 등반하고 그 영상을 SNS에 올리곤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같은 건물에 오르려고 시도했지만 경찰 제지로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강제로 내려왔고요. 프랑스 24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남성이 구조작업 비용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플러스였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지난 20년간 최소 1,800여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경찰관 범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기소된 경찰관 17,700여 명 중 약 10% 1,800여 명이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83%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 대부분은 근무 중에 만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의료그룹 서울메디칼그룹의 신임 최고 경영자 CEO로 이명선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서울메디칼그룹과 어센드 파트너스는 지난 6월 1일자로 클레버케어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CEO를 역임한 이명선 대표를 서울메디칼그룹의 신임 CEO로 임명했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메디칼그룹에 따르면 17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헬스케어 분야에서 헌신해온 이명선 신임 대표는 모두가 어려움 없이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연간 성장률 112%를 이끌면서 클레버케어를 선도적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헬스 플랜으로 발돋움시킨 헬스케어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인 이민 2세대인 이명선 신임 대표는 부모 세대가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자라난 경험이 있어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BTS가 군대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죠. BTS가 제대를 할 때 수천만 명이 한국에 모였습니다. YTN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BTS의 생일, 데뷔 11주년을 팬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2024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행사 시작 수시간 전부터 부근 지하철역까지 긴 줄이 늘어섰는데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설렘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아미니까 당연히 와야죠. 방탄 생일이 저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BTS의 인기를 증명하듯 행사장엔 미국과 유럽,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팬들이 모였습니다. 축제 참가를 위해 30시간이 걸려 한국에 도착한 브라질 팬들도 있었습니다. I changed all my life because I know BTS. And the final message is
Come to Brazil. 팬들은 사진을 찍고 BTS 멤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행사를 즐겼습니다. 팬들의 열기에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It's better than America. America is usually really bad. So this is very organized and good. 맏형 진이 전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BTS의 11번째 생일은 더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 Yeah, we cried so bad in the hotel. Yeah, Which it'd be is like, like oh, the so day come happy, already. like happy tears. It's the start of the countdown. The countdown will start Yes. for the comeback. 이에 보답하듯 전역 직후 팬들을 향해 거듭 감사를 전했던 진.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이 제일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 마음 여러분들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1000명을 직접 안아주는 이벤트를 열었고 이르면 올해 안에 솔로 앨범으로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팬들은 이제 딱 1년 앞으로 다가온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도 매운맛 라면 열풍을 일으킨 불닭볶음면이 덴마크에서는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세계 화제 소식 KBS입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현지 시간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문입니다. 강렬한 매운맛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 라면 불닭볶음면 시리즈 가운데 3개 제품을 리콜 조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덴마크 식품청은 해당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수치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들은 자체적으로 폐기하거나 구입한 매장에 반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국 BBC는 덴마크 당국의 이번 조치가 매운 음식 애호가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거리가 됐다고 전하면서 해당 라면 제품이 이 같은 안전 경고를 받은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뿌연 연기와 함께 열기를 품은 검은색 덩어리가 도로를 뒤덮고 있습니다. 마치 대량의 아스팔트를 퍼부은 듯한 이곳, 지난달 29일 5번째 화산 폭발이 일어난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입니다. 이후 화산 활동은 안정화됐지만 용암 분출이 여전히 계속되면서 해안마을 그린다비크와 온천 관광지 블루라군을 잇는 도로를 또다시 집어삼킨 겁니다. 해당 도로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화산 분출구에서 흘러나온 용암 때문에 끊어졌다가 대대적인 수리 끝에 재개통됐는데요. 당국은 용암의 전진 속도가 이전보다는 느려 긴급 대피령을 내리진 않았다며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그리스 아테네의 대표 관광지인 아크로폴리스.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 대낮 시간인데도 출입을 차단하며 관광지 입구를 닫았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그리스 중부 최고 기온이 43도까지 치솟자 이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아크로폴리스에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는 그늘이 없는 언덕에 위치해 체감 온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당국은 폭염 현상이 이틀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음 날인 13일에도 아크로폴리스를 폐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5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66%로 예측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콜롬비아 대학교 응용통계학센터 앤드류 겔먼 소장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모델로 계산을 해보니까 현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 결과가 이같이 도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4년 전 2020년 6월 11일에도 이 모델을 통한 예측치를 처음 내놨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확률은 85%,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은 15%로 각각 집계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맞췄던 것이죠. 이번 두 후보의 선거인단 확보 예측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여유 있게 뛰어넘는 296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같은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등을 통하거나 민간 기업을 고용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는 러시아가 이번 대선 기간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DNI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이번 대선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민주주의 제도 또 미국에 대한 신뢰를 더 광범위하게 악화하는 기회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DNI는 러시아가 미국 내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등 미국 내 사회적인 불화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미국 내 갈등을 일으키고 폭력을 조장해 올해 대선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고 DNI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다른 국가보다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해왔고 선거 개입에 수반될 잠재적인 역풍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폴리아주 브린디시의 보르고 에냐치아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G7 정상들은 15일까지 사흘 동안 우크라이나, 중동, 인공지능, 이주민 등 다양한 국제사회 현안을 놓고 토의할 예정입니다. 의장을 맡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개막 모두 발언에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논의하고 있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견고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일본이 의장국일 때 합의했던 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생성형 AI와 그로 인한 기회,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해서도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밖에 올해 G7 의장국으로서 이탈리아는 미래에 필수적인 또 다른 대륙인 아프리카에 특별한 관심을 두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G7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운용 수익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이용하는 방안에 합수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제 대규모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 대상인 개인 단체와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면서 이 대러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어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 단체 300곳 이상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모와 범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우크라이나와 10년짜리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 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양자 안보 협정을 맺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지원이 앞으로 장기간 계속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특히 국방과 안보 영역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작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이후 지금까지 15개 국가가 우크라이나와 장기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다서양지역기구 나토가 러시아 위협의 체감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럽 내 공공연한 비밀이던 핵무기 역량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옌스 스텔던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핵무기는 나토의 궁극적 안전 보장이며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네덜란드가 이달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최초의 F-35 전투기 도입을 선언했고 미국이 유럽에 있는 그들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나토의 개선되는 핵무기 능력을 부각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계획한 구두 경고로 관측됩니다.
이 온라인 AI 뉴스가 정말 문제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도 잘 걸러내야 할 텐데요. 아마존의 한 토착 부족이 인터넷 개통 이후 음란물에 중독됐다, 뭐 이런 허위 정보가 퍼졌는데 결국 이에 대한 반박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KBS가 이슈 소식 모아봤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11일 아니요, 아마존 부족은 포르노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최근 터지고 있는 아마존 마루 부족의 음란물 중독에 대한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해당 부족 사람들의 일상이 2개월 전 인터넷 개통 뒤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요. 인터넷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족원들의 일상을 전하면서 일부 고령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에만 몰두하고 일부는 음란물을 보는 경우도 있다며 걱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일부 매체들은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마루보족 사람들이 음란물에 중독됐다는 제목으로 원 기사의 취지를 크게 왜곡해 전달했는데요. 같은 제목의 기사는 영국, 호주, 인도 등 전 세계 웹사이트 100여 개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습니다. 마루보족의 지도자인 에녹 마루보는 SNS를 통해 이런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이며 우리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무시하는 편향된 사상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화장실 위 LED로 된 안내판이 보입니다. 해당 칸이 사용 중일 때는 빨간색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되는데요. 사용 중일 때는 총 사용 시간까지 표시되는 타이머입니다. 해당 관광지 직원은 방문객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했다며 오래 쓴다고 해서 중간에 내쫓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는 걸 막을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지만 화장실을 더 늘리면 되지 않냐, 불쾌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맵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파이널 이렇게 싱겁게 끝나나요? 네. 보스턴 셀틱스가 어제 댈러스 매버릭스를 106대 99로 꺾고 시리즈 전적 3승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NBA 파이널 현재 3경기 했는데 3승 무패, 그리고 어제 댈러스 원정에 가서도 보스턴이 승리를 거두면서 자, 이제 18번째 NBA 챔피언의 보스턴 셀틱스가 오르는 데는 이제 딱 1승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통산 17승, NBA 파이널 17승을 기록한 팀 레이커스와 보스턴 동률입니다. 그런데 보스턴이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1승 먼저 더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어제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 자일런 브라운 역시 이름값 톡톡히 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 내내 보스턴을 끌고 왔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에 와서는 제일런 브라운이 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제일런 브라운이 MVP상을 받게 되면 조금 배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래도 팀 우승이 먼저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댈러스는 경기 종료 한 5분, 6분 정도 남겨놨었나요? 루카 돈치치가 6반칙 퇴장당하는 게 패배 원인이 됐습니다. 잘하고 있던 루카 돈치치, 어제도 팀 이 106대 99 얼마 점수 차이 나지 않잖아요. 루카 돈치치가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루카 돈치치가 6반칙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보스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것도 승부처에서 4쿼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카이리 어빙 갖고는 부족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막판 경기였던 싱가포르 중국전은 해결사 이강인에서 시작해 이강인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입니다. 최종 예선은 물론이고 월드컵 본선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려면 손흥민, 이강인에 주로 의존하는 득점원을 보다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싱가포르전 첫 골의 주인공은 이강인이었습니다. 전반 9분 화려한 몸놀림으로 수비수를 제치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후반 9분에도 주민규의 패스를 받아 두 번째 득점을 올립니다. 중국전 해결사도 이강인이었습니다. 후반 15분 상대 수비수 몸에 맞고 흐른 공을 왼발로 강하게 차 넣었습니다. 이강인의 A매치 통산 10호 골이자 2경기 연속골입니다. 싱가포르 중국전에서 나온 이강인의 맹활약에 힘입어 우리 축구 대표팀은 아시아 최종 예선
톱시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당연히 형들 그리고 이제 후배들 어린 친구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면서 더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축구 대표팀의 주요 득점원은 역시 주장 손흥민과 해결사 이강인입니다. 그만큼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파고드는 공격 패턴에 익숙할 정도입니다. 싱가포르전에서 한 골에 도움 3개를 기록한 주민규와 데뷔골을 터뜨린 배준호의 발견은 그나마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2024년 6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